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교수의 건축화재랩. 자, 오늘은 제 49강으로 해서 방화구획 중에서도 PBD를 위한 화재 확대 방지를 고려한 방화구획 설계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성능 설계라고 하는 타이틀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방화구획 끝나고 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연기 제어 설계, 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소방 활동과 유지 관리라는 측면으로 하게 되면 일단락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쫓아와 주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에 했던 48강을 한번 살펴보면 성능 설계를 위한 층피난 안전 검증법. 자, 요거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층피난 피난 시간 T를 계산하고 연기 하강 시간 TS를 계산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건축 기준법의 시행령 129조에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지난번에 했던 대로 시뮬레이션에 의지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중간 과정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잘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중간에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 잘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지난번 했던 거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TQ, 출구 통과 시간.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자, 출구 통과 시간. 그리고 결과적으로 출구에 서 있는 계단의 면적이 0.25배로 해서 전체 인원수를 전부 계단에 유치할 수 있겠는가, 피난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해 왔죠. 자, 거실 피난에서는 복도의 넓이, 층 피난에서는 계단의 넓이를 가지고 평가해 왔습니다. 자, 그거 여러분 그 관계 잘 알아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연기가 어떻게 이 계단이 몇 개가 있고 또 거실이 몇 개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 만약에 3개가 있다고 한다면 9가지의 연기를 거동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전체적으로 합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을 이제 우리가 허용 연기 하강 시간이라고 본다고 했죠. 자, 1.8m까지. 자, 그래서 이것을 T와 TS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 자, 우리도 이것을 A셋, R셋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명안전 기준에도 우리가 활용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자, 화재 확대 방지를 고려한 방화구획 설계. 이 방화구획 설계는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에서는 구체적인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해서 두 가지 나눠져 있으니까, 이번 단계는 다음 단계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우선 방화구획이 무엇이고 미확보된 화재 확대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 방화구획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부각하고자 합니다. 또 그리고 방화구획 관련된 법령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자,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걸 전체는 할 수는 없고, 우선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만을 우선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화문의 성능 저하됐던 사례들, 그리고 화재의 진전 대책과 그에 대한 상황과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4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방화문의 이 방화문과 같은 이 구획들이 얼마만큼 성능을 가지고 있든가, 또 그리고 그 성능이 저하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 지금은 무조건 1시간, 2시간, 3시간만 되어 있지만,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 바로 다음번 단계. 이번에는 전체적인 화재의 거동, 그리고 문제점, 이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방화구역 미확보된 화재 확대 사례. 자, 2010년은 고층 건축물의 이 화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에 부산의 골든스테이트라는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죠. 자,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이 방화구역과 방화문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약 사망자가 58명에 해당되고 실종자가 30명 이상이 되는, 중상자도 엄청나게 많았던 이런 사례들입니다. 자, 방화구역의 불비로 인해서 초고층 구조물, 고층 구조물, 특히 지하 구조물 같이 위험성이 높은 구조물에서는 상당한 인명피해 혹은 재산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영국의 사례입니다. 2017년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노후화된 아파트다 보니까 한 번 화재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80명 되는 사람들이 사망했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보시다시피 한 건물 전체가 화염물에 덮였던 아주 끔찍했던 사례였죠. 자, 그거에 대한 그 진단 보고서, 화재 조사 보고서를 찾아보면 첫 번째가 방화구역의 미비다. 특히 방화문의 미비였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불을 가둘 수가 없었다 이거죠. 불을 가둘 수가 없었고, 불을 가둘 수가 없다 보니 전체로 확대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화재가 날 수는 있지만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그 구획을 시켜서 그 부분으로 모든 화재를 국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이 화재 안전 설계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나 방화구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화염이 확대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화구역, 특히 방화문 문제, 자, 이런 내용이 영국에서도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울산에서 이 분출 화염으로 인해서, 그리고 층간 방화구역의 미비가 인해서 결과적으로 바람에 의한 전 구조물이 화염이 휩쓸렸었죠. 아주 그것도 끔찍한 화재였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가 90명 이상이 되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200m에 떨어져 있는 데까지 화염이 확대됐던 고층 구조물들의 이 화염의 확산 문제는 한 구조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근 200m, 경우에 따라서는 300m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풍속에 따라. 자, 초고층 구조물들은 단일 구조물의 화재로 국한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뼈저리게 공부했던 사례입니다. 자,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자, 불이란 것은 본래는 구획이 돼 있게 되면 한 군데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아야 되는데, 외단열 공법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법들이 사용되다 보니까 외장재가 가연성인 특징이 있고 단열 성능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외장재의 화염으로 인해서 전층으로 급속하게 확대됐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에 옥상 정원이 있어서 그 옥상 정원을 타고 또 결과적으로 화염이 두 가지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화구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화염이 확대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외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화염이 방화문이 미작동되고 또 계단실로 연소가 확대되면서 재연설비까지 파손시켰던 이런 사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뻔했지만 다행히 이 피난 계단도 두 가지고 또 이 다양한 어떤 그 소방 활동의 어떤 또 내용도 있었고 피난 행동에서도 여러 위험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망자가 없었던 사례로 잘 끝났지만 초고층 구조물들에 대한 방화구획의 불비 문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대형 구조물, 물류창고 같은 것들,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물류창고에서도 전 구조물이 화염의 확산을 위해서 전 구조물이 붕괴됐던 사례가 있었죠. 자, 방화구획이 그만큼 중요하면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성능 설계에서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화구획이 제대로 돼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피난 문제라든지 내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성립이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방화구획 그 중요성을 꼭 실감적으로 인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자, 이거 바로 2010년도 부산에서 있었던 건물 화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어떤 재료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저렇게 상층부로 20분 내지 30분 만에 4층에서 발생했던 것이 상층부로 올라가는 거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죠? 결과적으로 방화구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이거죠. 무슨 방화구획? 이것은 층과 층을 연결시키는 거니까 층간 방화구획. 또 저층에서의 또 내부 쪽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상층부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 방화구획은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망자 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또 한 아파트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인근 3개의 아파트로 화염이 확산됐던 사례. 자, 이런 것처럼 방화구획은 그만큼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방화구획의 불비. 자,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방화구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1시간으로 해야 될 것인가, 2시간으로 해야 될 것인가, 3시간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 그 이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이 용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가연물에 따라 달라지겠고, 계급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더 강화시켜야 될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며칠씩 타는 거죠. 며칠씩. 또 그렇지 않고 또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겠고 3시간 이상 가는 경우도 있겠고. 자, 이런 식으로 내부 가연물의 양과 또 계급 부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화재 성상이 얼마만큼 갈 것인가. 구획만 제대로만 돼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화재 확산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방화문 쪽으로 빠져나온다든지 아니면 천정을 통해서 계급을 통해서 상층부로 간다든지 하는 화염의 루트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방화구획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아파트에도 마찬가지로 방화 셔터,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방화문, 방화 셔터도 매우 중요하죠. 자, 셔터가 작동을 잘 해줘야 되는데 셔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주는 경우 이것도 상당히 큰 위험이 있는 거죠. 방화문도 그렇고 방화 셔터 또 구획을 이루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층 간에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편의적인 어떤 컨베이어 벨트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를 뻥 뚫린 공간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화염 루트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런 형태로 화염의 확대와 막는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또 방화문, 방화 셔터 같은 것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방화문, 특히 엘리베이터 쪽에 있는 이 스포츠 센터였죠. 제천의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던 사례입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화염의 확대에 의한 것이죠. 방화문 파손에 대한 문제. 자,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들은 화염 확대로 인한 전 구조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사례가 제일 큽니다. 자, 그것은 전반적으로 방화 구획의 문제점이죠. 자, 밀양세종병원도 마찬가지고 쿠팡 창고 화재 대부분 다 마찬가지 방화 구획의 미비다. 자, 대전에 어떤 한 아울렛 백화점 같은 데서도 이 연소 확대되는 것들을 구획으로 막을 수가 없다. 이건 엄청나게 큰 재산의 손실,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연물의 양, 또 이 공간의 크기, 또 산수의 유입, 자, 이것들로 인한 화재 확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온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예전에 전부 공부한 바 있습니다. 뭐로 공부했었죠? 존 모델로 가지고 공부했었죠. 존 모델. 존 모델을 가지고 연소 속도분의 가연물의 양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연소 시간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했던 거를 전부 토대로 다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시 이제 끌고 와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방화구에 관련된 법령이 어떻게 변천돼 왔는가, 그리고 방화문의 성능 저하는 어떠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들을 보게 되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구획화,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미비하다. 미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하나는 노후화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방화문, 방화저대의 미작동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소재, 외장재 같은 문제, 또 상층부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샤프트, 또 각종 요리 같은 어떤 파이프라든지 자 등등을 통해서 화염이 확대돼가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방화구획의 법령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라는 거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지만 우선 크게 우리나라는 1962년도에 건축법이 제정이 됐고 방화구획 기준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71년도 대연각 호텔 화재, 자, 이때부터 방화구획 기준이 73년도부터 개정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우리나라에서의 방화구획이 스타트가 됐습니다. 자,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샤프트 공간에 대한, 자, 중앙 계단과 엘리베이터, 각종 설비 같은 이런 샤프트 통해서 이 가는 공간에 대한 방화구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것들도 최근 들어서, 또 그리고 외장재 이런 것들에 대한 방화구획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개구부를 통한 방화구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일례를 들자면 외벽 마감재에 착화되는 문제. 자, 이것도 큰 문제죠. 개구부를 통해서 외벽 분출을 함으로써 그것에 이 외벽 마감재에 그리고 착화되는, 그러면서 다시 그것이 상층부로 진전되는, 자,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 층간 방화구획, 층과 층에서 결과적으로는 마감재와 또 서로 연동될 수도 있겠지만, 자, 기존과 최근에 개선된 내용들을 몇 가지 적어 놨습니다. 자, 필로티 주차장에서의 이 내부로 화재 확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최근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가 개정이 됐지만 앞으로 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제 4학년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너무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자, 방어구역에 대한 이런 식의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정도 선에서 여러분 거 내용들을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방어구역 중에서도 방화문 기준들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자, 초기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으로 되어 왔습니다. 뭐 일본에서 그대로 들어온 거죠. 자,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60 플러스 방화문, 또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등으로 나눠지게 됐고, 이 품질 인증제도, 2022년 품질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능을 확보할 것인가가 예전에는 재료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로 제시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보단 그 성능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어떤 성능 위주로 현재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방화문의 유지 관리 상태는 매우 미약하고, 또 점검하는 방법조차가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미국의 NFPA 80이라든지 일본의 방화문 관리 기준 등등을 고려해서, 자, 우리 연구실에서 다음과 같이 4개 단계로 우리가 전국적인 내용들을 조사했던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참고해 보았더니 방화문 자체가 부식됐던 사례, 프레임이 부식됐던 사례, 자, 힌지가 부식됐던 사례, 손잡이가 파손됐다든지, 또 문틈이 손상됐다든지, 문틀이 제거된 상태, 또 부식 도어 클로저가 탈락된 상태, 잠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손잡이가 탈락됐던 사례. 만약 저 문제에 문이 잠겼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전부 열기라든지 화염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관통부가 발생했다든지, 또 변형이 됐다든지, 또 찌그러져 있다든지, 유지 관리가 불량하다든지, 비틀려 있다든지, 가스켓이 누락이 됐다든지. 자, 이러한 사례가 전국에 너무나도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내용이 약 15년 정도. 자, 이제 이것도 이제 건축물 유지관리법에서 이제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5년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방화문 불량률을 조사해서 다음과 같이 15년이 경과된 방화문은 장기 내구성이 매우 현저하게 떨어지더라. 자, 20년 경과했을 땐 대략 24mm, 55mm 이르는 틈새 발견돼서 사용 연수와 비례해서 내구성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이제 이 국토부와 협의하여 이 법제화 개정까지가 이뤘던 거죠. 자, 여러분들 유지관리라는 측면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 현재 지금 평가하고 있는 그 구조물에 대한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방화문의 상태, 또 방화 셔터의 상태 같은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방화 구획을 이루게 되는 기본적인 과정, 화재의 진전 상황과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주 우리가 그 다음번에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화재 진전 상태는 우선 착화되기 전이겠죠. 또 국소 화용으로 발전한 상태, 선정 제수로 확대돼 가는 상태, 우리가 전부 공부한 내용입니다. 플래시 오버 상태, 자, 플래시 오버를 지나서 복도로 연기 유입되는 상태, 또 외부로 화염이 확대돼 가는 상태. 자, 단계별로 대응하는 설비나 또 대책이 달라지게 되죠. 자, 일례로 착화 전에는 가열물 관리,
방염 불연화, 이것이 이제 출하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죠. 또 어느 정도 화염이 커지게 되면, 특히 천장 화염으로 천장제로 커지게 되면 소화기로는 초기 소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스프링클러 자동 소화 장치라든지 유도에 의한 피난 유도가 핵심이 됩니다. 또 복도 쪽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공조 환기 연동 장치를 연동 정지시킨다든지, 우리나라는 아직은 없지만 방연구획 같은 것들이 연기 제어에 매우 필요하다 보니까 방연구획도 설치해야 되고, 아니면 방화구획으로 이런 경우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자, 방연구획과 방화구획은 경우에 따라서 사람도 경우에 따라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방연구획은 어떤 이 사람은 다닐 수 있으면서 잠시나마 연기를 가둬두는 사례가 되는 거죠. 자, 플래시오버로 화염이 창밖으로 확대되면 층간구획이라든지 방화구획으로 상층 연소 화염 전파를 막고, 복도까지 연기가 유입되면 차연 성능 방화구획, 자, 우리가 또 공부했던 급기갑, 재현 등에 의한 피난 경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자, 그러면 이 플래시오버 가기 전 단계, 플래시오버 이전 단계, 이후 단계, 최성기 단계, 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경우 어떻게 설계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연물의 양과 산소의 유입을 따라서 연료지병 화재부터 환기지병 화재로까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전부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이것을 나중에 거기에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쫓아와 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그 기본 개념을 잡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실내 화재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우선 순서로 되어 있는 상태. 자, 이건 열번에 대해서 가연가스를 방출하는 초기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떤 담배가 침대 위에 방치돼서 연기가 나는 상태. 일례를 들자면,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방염 제품이 매우 중요한 거죠. 또 내장재가 불연화되어 있느냐, 준불연화되어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 내장재는 어떻습니까? 또 방염 제품에 대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한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초기 화재. 자, 열분해 가스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서 화염으로 확대되는 상태. 자, 주변 가연물에 대한 연소 속도는 가연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특히 천정과 벽 근처에서는 화염이 표면을 따라 확대되는 천정제시라고 하는 현상. 자, 그걸 우리가 전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천정제에 대한 온도와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 이걸 전부 우리가 공부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플래시오버의 발생 예측 시간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는 방화구획에 대한 필요성과 예측 설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초기 화재 같은 경우에는 자탐 설비라고 불리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 감지기 등에 의한 초기 발견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특히 화염 그 자체가 매우 크지 않다 보니까 소화기 등으로 초기 소화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천정까지 화염이 치솟는 그런 단계. 자, 이때는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가 어려워지죠. 이때는 피난 유도, 또 연구획과 방화구획으로 견뎌되는, 이때부터의 방화구획의 중요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플래시오버 단계. 플래시오버 단계는 천정 제스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연기층이 500도, 600도 정도 되게 되면 복사열에 의해서 동시 착화되면서 폭발하듯이 발생하면서 유리 등을 깨고 상층부로 확대되죠. 이때 필요한 것이 수직
방화 구획 중에서도 수직 관통 구획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면적 구획, 또 이 외장재의 착화에 대한 방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 최성기 화재. 최성기 화재에서는 이 화염이 출하실 밖으로 확대되며 피난 경로에도 연기가 확산돼서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대되는 단계가 됩니다. 자, 이때는 자연 성능 있는 방화 구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대로 복도의 대연이라든지 또 재연, 급기 가압 같은 것을 통하여 이 피난 경로를 확보한다든지 소방대에 의한 소방 활동 등이 시작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컨셉을 여러분들이 알고 방화 구획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가, 또 1시간으로 해야 될 것인가, 2시간으로 해야 될 것인가, 3시간으로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딸린 방화문은 30분으로 할 것인가, 1시간, 2시간, 1시간 60분 플러스로 할 것인가, 60분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감쇄기 때는 간물 표면에 탄화층이 형성돼서 연소는 완만해지고 온도도 저하되죠. 자, 그렇지만 백드래프트를 주의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화재 진전 페이지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출하 방지. 두 번째는 출하 방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화재는 대부분 담뱃불이라든지 아니면 요리하면서라든지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튀김 요리라든지 인위적 실수입니다. 또 혹은 누전, 과열, 설비가 고장 결함된다든지 또 최근 들어서는 방화라든지 의도적 행위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화원과 연료의 한정을 지킨다. 자, 이건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원에 적절한 사용 환경을 만들어준다. 또 화원 주변에 착화물을 제거한다. 자,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뭐죠?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평가하는 그 구조물의 화재 사례들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가 특히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3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데는 어디인가, 또 내장재는 현재 지금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는가, 방염이라든지 불연제로 마감되어 있다든지,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 꼭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 화염은 우위 쪽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바닥재라든지 이것은 큰 어떤 연소속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로 이제 천정이나 벽에 사용할 경우 화재 확산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바닥은 그다지 화재 확산 가능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자, 그만큼 벽면과 이 상층부가 중요하다 이거, 천정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부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합니다. 중요도를 따지게 되면 벽면과 천정부가 제일 중요하고, 벽면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커튼 같은 것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자, 수납가연물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 수납가연물도 가능한 한 이 불연화, 난연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중요한 커튼이라든지 카펫, 방염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 꼭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또 어떤 착화되기 쉬운 물건들 같은 경우는 화원으로부터 분리해서 착화 위험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하 방지, 화원과 가연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화재 위험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평가하는 그 과정들의 이 내용들을 꼭 평가 항목에 넣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방화, 와슨이죠. 의도적인 화재를 놓는 거죠. 이런 방화를 막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자가 접근할 수 있는 건물 주위에 가연물을 두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사각지대가 되는 부분들은 감시 카메라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방화에 취약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내장재 방화 대책들이죠. 자, 주로 이제 내장재 같은 경우는 주로 복사를 받았을 때, 특히 천장과 벽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바닥은 연소 염색이 상당히 낮다. 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내장재를 방염이나 불연을 할 시에 내장 자체의 착화는 막을 수 있지만, 수납 가연물이 많은 경우에는 이것으로 화재 확대를 막기는 매우 어렵죠. 자, 이런 내용들을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평가할 경우에 이런 내용들을 꼭 한번 체크해서 우리의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명에 따른 구조물의 평면을 보면서 아니면 현장을 조사하면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자, 내장재에서도 설치 부위에 따라 예를 들어서 옆부분 같은 경우, 벽면 부분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전달되죠. 상층 부분 제일 많이 전달되죠. 반면에 이 바닥재 같은 부분은 그다지 복사리, 우리가 이것은 연속 화염 영역, 간헐 화염 영역 등등으로 풀림 영역 나눠서 한번 온도를 예측하는 방법도 우리가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례들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또 내장 재료의 어떤 목재라든지 인화점, 인화 온도와 발화 온도, 자, 이런 것들이 대략 목재는 260도 전후에서 인화되고 착화된다 이거죠. 근처에 불이 없으면 400에서 450 정도에서 발화가 된다. 자체적으로 발효가 된다. 자, 난연 재료, 뭐 이건 5분간 불연 성능을 유지하는 거. 자, 난연 합판, 난연 섬유판, 자, 이런 거 짓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그 구조물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재료에 대한 평가를 꼭 해주기 바랍니다. 또 준불연 재료에 해당되는 거, 석고보드라든지 목모 시멘트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 이런 디테일한 구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건 우리나라의 현재 이 건축법의 건축 기준에 따라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준불연 재료는 주로 10분이죠. 자, 불연 재료는 20분간이죠. 시험 방법은 달라집니다. 자, 이런 다양한 것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하려고 하는, 평가하려고 하는 구조물들의 내장재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자, 그것을 불연 재료인지, 준불연 재료인지, 난연 재료인지, 아니면 방염으로까지 되어 있는지, 자, 이런 내용들 꼭 평가에 넣어주기 바랍니다. 자, 초기 소화에 의한 거. 자, 이건 뭐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이 타겟을 하고 있는 구조물들은 소방시설들은 무엇이 있는가, 또 천장 화재에서 스프링클러와,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 소방시설의 점검 같은 사례들은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또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일들이다 이거죠. 자, 초기 소화의 종류, 소화 설비 종류. 자, 냉각 소화, 질식 소화, 이건 소방학 개론에서 나왔던 내용이지만 억제 소화, 부촉매 소화라고도 하죠. 자, 이거 이외에도 뭐 두세 개 정도 있지만 대표적인 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적인 수계 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가 예를 들어서 5가지가 있죠.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무압식. 자, 감지기 설치 여부라든지 헤드의 종류라든지 이거에 따라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것은 어디에 현재 들어있는가, 습식에 해당되는가, 건식에 해당되는가, 준비작동식에 해당되는가,
자, 등등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은 공간에 따라 천정 부분에 덕트 같은 경우에 설치된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를 덕트 밑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천정 제소로부터 멀어지게 됨으로써 스프링클러의 작동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천정 U에 들어있는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70도에 작동한다 하게 되면 몇 분 후에 작동할 것인가.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천정 기류 밑에 작동한다든지 있는 경우는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 화염이 점점점 내려올 때. 자, 그래서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봐야 될 겁니다. 자, 따라서 49강에서는 50강을 하기 위해서 49강을 한번 정리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다른 것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방화구역에 첫 번째 큰 문제가 있더라.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구획화, 방화 성능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 자, 최근 들어서 발생했던 물류창고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방화구역 문제입니다. 자, 방화구역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아무리 대형 구조물을 하더라도 오히려 지속적으로 가연물을 제공해 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화염은 더욱더 커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은 또 다음과 같이 62년도부터 또 71년도 되는 호텔서부터 방화구역이 바뀌어오고 있고, 특히 이 샤프트 공간에 대한 것도 바뀌어오고 있지만 초고층 구조물에 대한 거, 고층 구조물에 대한 것들은 특히 외벽 마감재, 외단열 공법, 또 계단에 대한 문제, 또 샤프트에 대한 문제들은 아직도 매우 취약하다. 특히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층간에 의한 방화구역이 매우 취약하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자, 그것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방화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방화문 같은 경우도 15년 이상이 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얘기죠. 또 그리고 다음과 같이 6가지 단계로 6가지 단계로 해서 화염의 진전 단계와 방화구역과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장재의 이 중요성, 내장재에 있어서의 중요성, 또 스프링클러에서의 이 두 개의 중요성이 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에 대한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 자, 이런 것을 토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 설계 중에 방화구역 설계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49강에서 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단계 방화구역 2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라는 것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